첫 번째, 시작일까 끝일까 태양건설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약간 이제 워크아웃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라고 하면 대비되는 단어라고 하면 이 법정관리거든요. 그래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워크아웃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채무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채무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워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너 이거 팔고 저것도 팔고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우리 좀 빚도 좀 줄여주고 이자도 좀 늦게 내도 괜찮게 해줄게, 이런 합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워크아웃이고요. 근데 이제 채권자들이 여기는 답이 없다, 이 채무자는 답이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우리 빚 돌려줄 수 있게 강제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법정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법이 개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국가가 개입하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는 지금도 개입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관련해서 좀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TY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거 TY도 다 태형이죠. TY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산하 회사로 이 태형건설이 있습니다. 그 뭐 밑에 SBS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참 최근에 이제 워크아웃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는 재밌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게, TY 홀딩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태형건설에다가 갚아라, 태형건설이 가진 부채를 갚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도 개입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장도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태형건설 부채가 얼만데 니네 다 가지고 있는 지분 다 해가지고 니네 계열사 지분 어떻게든 다 해가지고 태형건설 빚 갚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TY 홀딩스의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TY 홀딩스라는 회사를 이 태형건설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형건설만을 위해서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형건설의 이제 창업주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회사도 아니고 TY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소액 주주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만약에 TY 홀딩스에서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태형건설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TY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게 이 주주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TY 홀딩스가 배임죄를 질 수는 있어도 그게 국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금감원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태형건설이 망하면 이게 나란 놈들의 책임이 좀 생깁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분노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만 하죠. 근데 TY 홀딩스에 대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임은 국가가 그렇게 막 지탄받을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어떻게든 태형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좀 억지적인 요소까지 넣어가지고 빚을 갚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형건설의 이제 우발 채무가 20조가 크게 확장해서 보면 2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우발 채무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형건설이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그러면 다른 건설사들은 상황이 어떨까를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체크를 해보니까 태형건설이 PF 리스크는 제일 높은데, PF 리스크와 분양 리스크를 쭉 보니까 동부건설도 그렇고 롯데건설도 그렇고 꽤나 위험한 회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과연 이 회사들은 안전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투자자들도 당연히 건설사들 되게 리스키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우발채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발채무가 뭐냐면요, 이 시행사가 수주를 따옵니다. 수주를 따오면 시행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한테 또 맡깁니다. 시공사한테 맡기면 또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청줍니다. 또 하청이 공사를 하냐? 또 하청줍니다. 이 나라의 이상한 구조가 되게, 하청 구조가 되게 빡세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한 10,000세대짜리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이 개입하는 건설사만 한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가 개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우발채무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밑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건설을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형건설한테 어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그 큰 건설사, 그러니까 걔네가 보증하는 어음을 받아가지고 그 어음으로 은행에서 돈 바꿔주세요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월급 주고 자재 사고 뭐하고 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회사가 도산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가졌던 빚은 이 태형건설의 책임이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건설사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 이 큰 건설사들의 이제 빚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밑에 있는 건설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걔네가 이제 망했을 때 그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채무를
우발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걔네의 책임은 아니에요. 걔네의 채무는 아니지만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를 채무가 우발 채무입니다. 근데 이제 요때 당시에는 이게 아마 작년 2분기까지 자료일 거예요. 작년 2분기까지 자료일 건데 요때 당시에는 태양건설이 7조 5천억 정도의 우발 채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막상 까보니까 와 최대 20조까지 가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건설사들 못 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 실제로 태양건설 산하 현장에서는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그 건설자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지금 3개월째 집에 돈을 못 갖다 주고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도 꽤나 돈을 못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건설도 7조 5천억일 줄 알았던 게 거의 20조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건설사들은 과연 어떨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롯데건설이나 이제 동부건설은 우리 유동성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태양건설 지금 얘는 진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지. 우린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태양건설도 11월까지는 우리 문제 없습니다. 악의적 소문에 강경 대응할 겁니다. 당신네들 나쁜 소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연 이 나라의 신뢰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IMF 터지기 바로 전에도 기업들이 우리 망할 일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했는데 파산 신청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양건설도 우리 망할 일 없어요. 진짜 걱정 마세요. 악의적 소문 니네 찌라시 뿌리지 마세요. 우리 강경 대응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 2달 뒤에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믿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단 건설사만의 문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음 받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온다고. 자, 중요한 거예요. 건설사가 돈을 못 갚고 도산을 하고 뭐 워크아웃을 하고 빚 못 갚겠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합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상황이 있었을 때 대체로 한 5, 6년 걸려야지 그 워크아웃이 완료가 됐습니다. 5, 6년은 걸려야지. 심지어 이제 동부건설은 그 워크아웃을 완료하지도 못하고 결국 망했어요. 결국 망했고 이제 넘어가고 했었는데 어쨌든 요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은행들도 이제 자기들이 빌린 돈이 있고 그 빌린 돈을 빌려줬을 텐데 뭐 예금을 받아서든 은행채를 발행했거든요. 이 문제는 이거보다 다른 얘기가 먼저 있었네요. 죄송해요. 좀 자세한 얘기인데 신용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요 태양건설이 이 68회차 채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요 68회차 채권이 딱 하나 있어요. 1,000억 원 규모가 발행이 됐었는데 요 발행된 채권이 불과 12년, 그러니까 발행일이 2021년 7월 19일이었고요. 3년 만기 채권입니다. 24년 7월 19일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에요. 요 만기가 되는 채권인데 이때 23년 12월 20일까지만 해도 A-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 채권이었다는 거죠. 근데 12월 28일 되자마자 순식간에 CCC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 채권이 하루아침에 투기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거를 가지고 펀드를 조성했던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 등급 회사채 펀드와 투기 등급 회사채 펀드는 애초에 리스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평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A-에서 CCC까지 내릴 거면 언지를 계속 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등급 하향부터 하고 뭐 신용 전망 부정적으로 내리고 등급 하향하고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되는데 A-가 순식간에 CCC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신평사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또 뭐 여담이지만 요 1,000억 원 발행했던 거 뭐 장당 10,000원이라고 쳐봅시다. 장당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6,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6,000원에. 만약에 태양건설이 안 망하고 요 빚을 갚는다? 이 부채를 갚는다? 제가 6,000원에 그걸 샀잖아요. 6개월 뒤면 이 10,000원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 5, 30, 6에 36, 6, 7에 42 거의 65% 수익이죠. 거의 65%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배팅입니다. 근데 태양건설이 만약에 못 갚는다? 그럼 이제 종이조간이 되는 거죠. 종이조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채권쟁이들이 진짜 재밌는 거죠. 채권쟁이들이. 그러니까 채권은 일반인이 건들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거는 6,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롯데건설은 여전히 A+라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A+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 리스크 있는 건설사들 되게 많은데 얘들은 과연 전부 다 그래도 투자 등급이에요. 전부 다 투자 등급인데 과연 얘네들이 계속 투자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사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 또한
태영사태가 이제 워크아웃에 진입하고 우리 빚 바로 못 갚아요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쨌든 빌린 돈 가지고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건데 태영건설이 못 갚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올해 만기되는 채권만 55조에 달하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래 이제 캐피탈사의 주요 수입원은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 오토론이었거든요. 오토리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차 리스 해주고 그런 거 해주면서 이제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게 이제 주로 캐피탈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오토리스 시장에 너무 들어오니까 이 캐피탈사가 바꿨습니다. 그걸 PF로. 원래 이제 옛날에는 오토리스였다가 한 3, 4년 전부터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PF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PF 리스크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금융사들은 요 캐피탈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태형 건설만 문제면 진짜 괜찮습니다. 다른 걸로 메꾸면 되니까 태형 건설만 문제면 괜찮은데, 문제는 요 해외 대체 투자까지도 다른 금융사들이 정말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래셋 금융그룹은 특히나 이제 해외 부동산 정말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상해 푸동타워부터 시작해서 호텔 산업들 엄청 건드리고 뭐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피스 주로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오피스 지구를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 펀드를 조성하거나 리츠 이런 거를 조성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해외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걸로 임대 수익을 얻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올랐다 싶을 때 팔아가지고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해외 대체 투자의 주요 메커니즘이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상업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택근무 해보니까 굳이 부를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로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주요 오피스 단지의 그 공실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 공실률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건물이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 건물들은 그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그 크라이슬러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크라이슬러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고, 그만큼이나 이제 지금 그 고점 대비 상업지 건물들이 고점 대비 20-30%씩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래도 팔리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태형 건설만 문제면 다행인데 해외 대체 투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거를 많이 했던 게 메리츠 캐피탈이거든요. 이 메리츠 캐피탈의 부동산 금융이 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 선순위가 97%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문제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 태형 건설도 우리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한 가지 문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ELS 사태죠. 이 ELS 사태가 상반기에 만기가 다가오는 것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규모인데 사실 홍콩이 들어간 ELS는 사실상 손실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50%는 손실 확정입니다. 50% 손실 확정이면 10조 원 중에서 5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정부가 또 개입을 하고 있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으로 이 ELS에 대해서 은행의 책임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은행의 책임이 있다면 은행이 그거를 물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개인이 책임이 돼도 문제고 은행의 책임이 돼도 문제예요. 이미 12월 28일에 만기가 됐던 ELS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작년 12월 28일에 만기된 ELS가 48.68%인가? 그렇게 손실을 보고 투자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200억 규모였어요. 200억 규모였는데 100억 정도가 날아갔다는 거죠. 이미 100억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개인이 책임이 된다? 여기 ELS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세금 가지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이슈가 전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ELS는 목돈 한 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ELS 하는 거는,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이 ELS 가입자의 90%는 재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재가입을.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ELS라는 게 특히나 이제 지수 연계 ELS면 웬만하면 손실 볼 일은 없거든요. 웬만하면 조기 상환까지 됩니다. 조기 상환까지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은행 이자보다 낫던데 6개월만 넣었는데도 1년치 은행 이자보다 잘 나왔던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서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말도 안 되는 홍콩 지수가 말도 안 되는 반토막 넘게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생길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넣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품 구조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ELS는. 근데 그 구조를 모르고서 그냥 여태까지 상환 잘 됐고 은행원도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턱대고 했던 거죠. 근데 개인의 책임이 거기서 이제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돼버리면 이 전세금을 단체로 못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 문제는 1년 뒤, 2년 뒤에 터지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금 못 주니까 그걸 이제 뭐 그 관리 신청하고 뭐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 이슈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경매까지 나오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문제가 터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은행 금융권 집단의 문제로 불거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은행 니네 책임 있네. 니네가 다 원금 돌려줘라고 해버린다면 은행들은 또 어디선가에서 그 돈을 메꿔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뭐죠? 이 채권입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통 그리고 이제 한참 산지가 한참 됐겠죠. 20년, 21년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저금리였어요. 08년 이후로는 계속 1, 2%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놨던 그 채권들은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금리가 올랐고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나마 주식이지. 그나마 주식 말고는 아무것도 가격이 오른 자산이 없어요. 채권도 엄청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21년 대비하자면 채권도 엄청 떨어졌고요. 부동산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업지 부동산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팔 수가 있냐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과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대규모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터지면 뭔가 갚기는 해야 그러니까 뭔가 팔기는 해야 될 텐데 뭘 팔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캐시가 많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조차도 다 쓰고 나면 진짜 뭔가를 팔아야 될 텐데 뭘 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태가 가시적으로 처음 발생했던 사태가 작년 3월에 있었던 SVB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처음으로 터졌던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겼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규모 예금 인출을 하면서 이제 그 10년물 장기 채권들을 매각하면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도 만약에 그 태양건설 사태가 계속 불거져서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뭘 팔 거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한국신용평가라는 회사와 한국기업평가라는 회사에서는 여기는 이제 진짜 큰 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투자자는 채권까지는 잘 안 건드립니다. 채권은 잘 안 그러니까 그래봐야 해봐야 펀드를 하는 거죠. 채권까지는 잘 안 건드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여기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셔서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검색하는 인기 검색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쭉 보시면 어떤 회사가 위험할까에 대한 힌트를 조금 제공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1위는 단연코 태양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도 뜨고 있고요. 신세계건설, GS건설, 현대건설도 나오고 있고, M캐피탈 나오고 있고, M캐피탈 여기 나오고 있죠. 메리츠캐피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 투자 리스크도 같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조심해 예금은 안전한가 해서 예금보험공사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충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증권사 중에서 PF 비중이 좀 높은 증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 검색어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기업들이 리스크가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태양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돈을 빌린 태양건설과 돈을 빌려준 채권단 사이에 입씨름이 열심히 오가는 중이고, 결국 이제 워크아웃은 진행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이 심의를 거치고 뭘 하고 이제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이제 스타트일 뿐이에요. 근데 스타트에 겨우 잘했다고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못 갚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갚으려고 하네? 라는 게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예 못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기대인 거잖아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대화에도 필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기대를 아예 안 하게 만들고 나서 이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엄청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못 해줘 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실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기법으로 이용하기 충분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여기도 이제 창업주가 사실 채권단을 많이 홀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했어야 될 거를 뭔가 엄청난 거 내주는 것 마냥 내줬습니다. 그래서 창업주가 참 협상의 대가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태양건설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채무를 모두 메꾸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건설사도 줄지어 있는 한편 금융사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중에 ELS 손실까지 떠안아야 될지도 모를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만 문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다 내 자산을 팔려고 할 텐데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딱 그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를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계속 오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누구 한 명이 내가 자산을 팔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딴 놈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 놈들도 다 뭘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물건이 팔립니까? 당연히 안 팔립니다. 그래서 딜레버리징 시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채를 축소하는 시기라는 거는 가진 자산을 팔려고 할 때 남들도 그걸 팔려고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값을 받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지금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뭐 20억 뭐 이렇게 했다는데 결국 낙찰가율은 지금 80%대거든요. 경매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뭐 10억으로 평가를 했다고 해도 낙찰이 8억이 되면 그건 10억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든 간에. 모두가 부채를 갚기 위해 가진 자산을 내놓아야 할 텐데 이 자산 매각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양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슬슬 매각 절차도 돌입을 할 거고,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SBS나 뭐 TY 인더스트리를 뭐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갚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이제 담보 가치가 또 떨어지면 또 이제 반대매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산 가치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보다 지금 경매만 해도 80%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